2023년 5월 10일 4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특강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어디신가요? 오늘, 오늘은 예, 경남 사천까지 와 있어요. 사촌이요. 여기 이제 KB 금융그룹의 음, 연수시설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 이제 창문 열으면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음, 깜깜해서 어차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네. 여기 많은 분들도 만나서 경제 특강을 해드려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와 있습니다. 네, 사천에서 전해주시는 즉시 분석 한번 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4월 미국 CPI가 발표되었는데요. 총평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평은 어쨌든 물가가 전월보다는 좀 떨어졌다. 어, 그게 좀 그나마 다행이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혹은 뭐 우리 물가 걱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근데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근원 이 CPI 전망에 따르면 시장의 기대가 5% 정도 될 거로 기대를 했어요. 근데 시장의 기대 그대로 그냥 5% 정도, 그거보다 조금 떨어진 음, 4.9%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좀 다행이다. 그거보단 좀 떨어졌다. 이 부분은 좀 다소 좋아할 만한 일이다. 근데 이번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물가 상승률 실적치보다는 근원 물가에 있다. 근데 그 근원 물가에 대한 기여, 우리 5.5%로 시장은 예상했는데 근원 물가가 역시 5.5%딱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게 나왔어요. 자, 네. 이런 현상이고요.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제가 읽어본다면 근원 물가가 어쨌든 3월보다는 떨어졌지만 지금 2월 5.5를 이미 기록했었거든요. 이거 밑으로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원 물가만 보면 어쨌든 시장의 기대만큼이나 좀 안 떨어지고 있구나. 뭐 이 음,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환호할 만한 그런 정도의 숫자는 아니고요. 그리고 기대치 말고 그냥 실적치만 봐도 지난 뭐 2월, 3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6에서 5.0으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었잖아요. 이걸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물가 상승률은 그냥 거의 안 떨어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떨어졌지만 굉장히 크게 환호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좀 음. 그냥 우리 주가로 따지면 보합에 가까운 그런 좀 어중간한 물가 지표의 결론이다. 이렇게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교수님, 그 미국 CPI를 조금 뜯어봐서 네. 구체적으로 한번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 물가의 세계, 네. 물가의 세계에 풍덩 빠져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CPI, 물가 상승률 실적치로만 본다면, 우리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치로만 본다면, 어쨌든 9.1을 찍고 5.0으로 떨어졌다가 4.9로 조금 더 떨어졌다. 이것은 좀 긍정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을 놓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게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이 보고 싶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앞으로 연장해 보면 늘상 제가 강조해 드리고 있죠. 연장해 보면 아직 2%에 부합하려면 또 시간이 어, 꽤 남아 있어 보인다라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소 시장은 앞에 보여드렸던 이 실적치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고 연준 입장에서는 CPI를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파월도 이 CPI 데이터 지금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야, 아직 안 잡혔네. 언제 잡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일 것이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발표된 그 물가 상황 진단을 지금부터 해볼 텐데 올 아이템 전체 물가는 4.9%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0보다는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물가가 떨어진 데 뭐가 기여했을까? 식료품 물가도 좀 떨어졌고, 그리고 에너지 물가는 전년에 마이너스 6.4%로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이번 역시 4월 CPI도 5.1%나 빠졌다. 전년 동월 대비 비교해 보면 22년 4월 에너지 가격, 국제 유가랑 비교해 보면 23년 4월 국제 유가는 5.1%나 빠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물가 상승률을 많이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기대할 만해요. 그죠? 네. 7.7 마이너스 5.1이니까 이것도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지고 이건 또 마이너스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 고작 0.1%포인트밖에 안 떨어지냐? 그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아이템,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 근원 물가는 크게 안 떨어지고 있다. 아직도 5.5% 수준으로 안 떨어지고, 요게 그렇게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실적치를 분석했고, 그 밖에 나머지 지표도 좀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근원 물가 상승률은 다행히 5.6보단 떨어졌지만, 보세요. 5.6, 5.5, 5.6 다시 5.5. 네. 이런 흐름을 보면,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다시 5.6, 5.5.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경향성. 그러니까 이 정점 찍고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잘 안 잡히는 모습인 거예요, 여기 보면. 네. 수개월째. 근원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구나. 이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고용을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업데이트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이것 때문입니다. 결국 이걸 한번 유심히 보세요. 물가 상승률이 9.1을 찍었었죠. 음. 그리고 5.0, 4.9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게 된 각 부문별 기여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웅달 책방 채널도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예를 들어 35만 정도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출연자 기준으로만 환산하면 어떤 A 출연자는 그 35만을 만드는데 5만을 기여했고 어떤 출연자는 3만을 기여했고 어떤 출연자는 2만을 기여했는데 어떤 출연자는 오히려 구독자를 깎아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음. 마이너스 기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식료품 물가가 떨어지는 기여는 상당히 나타나죠. 그리고 에너지 물가가 떨어지는 그 기여도도 상당히 작용합니다. 심지어 23년 3월부터는 에너지 물가의 하락 속도는 마이너스 0.4%포인트의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나름 식료품 물가는 오르고 있어서 이게 물가 상승 속도를 조금만 부추긴다 이런 느낌인데 에너지 물가는 오히려 끌어내리고 있다 혼자. 나머지 물가는 끌어올리고 있는데 에너지 물가는 끌어내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막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가 나름 전년 동월보다 떨어져져서 물가가 잡히는 모습인데 근원 물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보세요. 파란색, 하늘색 더한 거. 안 음. 잡히고 있죠. 네.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고 근원 물가 중에서도 근원 서비스 물가 자체의 기여도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임금 상승률 때문이다라고 누차 강조했죠. 이해가시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서비스업 생각해 보세요. 근원 상품 물가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잡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조업 생각해 보세요. 각종 소재,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가격은 리튬이라는 원자재 비용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근원 상품 물가가 떨어지는 건 그게 가능한데 서비스 물가는 뭐가 기여한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임금. 임금이 가장 대부분의 비용에 해당되니까 법률 서비스 생각해 보세요. 금융 서비스 생각해 보세요. 컨설팅 서비스 생각해 보세요. 교육 서비스업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서비스업들이 대부분 인건비가 전부예요. 회사 가보면 노트북이 전부라고요. 노트북 하나, 이 인력, 그게 전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잡혀야 되는데 인건비가 안 잡히고 있으니까 근원 물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경기 침체가 와야만 금리 와야만 물가가 잡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물가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고요. 또 나머지 지표를 보겠습니다. 이미 보여드렸습니다만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어쨌든 많이 2%에 가깝게 떨어져 주다가 다시 최근에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안 잡히는 거 보니까 이거 물가, 고물가 오래 가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잡는 게 또 통화정책, 당국, 연준의 목표인데 연준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자, 마지막 지표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4월 말에 발표된 PCE 물가를 기준으로 해도 이 실적치는 많이 떨어졌어요. 3월 달까지. 근데 CPI 기준으로 봤을 때 4월 달께 많이 안 떨어져 준 걸 보면 PCE 물가 상승률 역시 5월 말에 발표될 텐데 그 값도 4.2에서 뭐 4.0 수준으로밖에 미진하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원 물가 상승률과 크로스 됐죠. 그러니까 음, 물가 상승률은 정말 빠른 속도로 떨어져 주고 있으나 근원 물가 상승률은 안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는 물가 상승률 실적치가 아니라 근원 물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극단적으로는 여러 차례 이렇게 설명드렸죠. 극단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식료품 물가는 농림식품부가 잡는 일인 거고, 그죠? 뭐 돼지 열병이 닥쳤어요. 그러면 고기 가격이 급등하죠. 그러면 해외로부터 돼지고기를 대체육을 빨리 수입해야 그 돼지고기 가격을 잡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농림식품부의 일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물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이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치면 에너지부의 일. 근데 근원 물가야말로 중앙은행이 커버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근원 물가가 이렇게 안 잡히고 있으니 금리를 마음 놓고 인하할 수 있다? 상상하기 어렵죠. 음. 예, 요 정도 물가를 완전히 다 집대성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려봤습니다. 어, 그렇군요, 교수님. 이게 물가, 물가 4월 CPI 결과로 인해서 볼 때는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겠네요. 딱 봤을 때요. 아, 금리 인하가 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고, 만약에 금리를 인상해버려요. 금리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금리를 만약에 인하해요. 음,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율 폭등합니다. 네, 그죠? 기대 음, 인플레가 폭등해요.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그러면 근원 물가는 당연히 더 안 잡힙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 잡는 일은 영영 멀어질 수 있어요. 어, 이해가죠? 또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들이 드디어 투자해야 되나 보다 하면서 신규 투자 들리고 금리 인하하니까 이제 가게는 돈 빌려서 소비하고 그러면 수요가 또 회복되니까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음, 영원히 못 잡을 수 있어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파월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교수님, 그러면 이 물가 네. 상황도 중요한 이슈인데, 그 최근에 그 미국 국가부도 우려가 또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네. 부분도 함께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은, 이게 네. 부채 한도를 두고 미국이 시끌시끌한데, 우선 좀 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시청하시는 분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보시면 우리 이 미국의 부채 한도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트릴리언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30조 달러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 한도 상한이 31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서 특히 이제 의회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부채를 아무리 많이 끌어다 쓰더라도 어, 31조 달러 이상으로는 넘지 말자. 그게 어, 의회에서 약속한 거. 의회에서 약속했다는 것은 법으로 규정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부채를 계속 끌어다 쓰는 거. 왜 그렇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경기 부양, 특히 바이드노믹스의 전략이 뭡니까?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많이 깔고요. 그쵸? 재생 인프라, 또 전기 충전 설비 많이 깔고요. 또 공장 짓는 데 지원해주고, IRA. 그죠? 네,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세금이 많이 쓰여야 되는 그런 영역인데, 지금 2020년, 21년 경제 위기 왔고 또 22년에는 갑자기 또 고금리가 등장했고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못해요. 여러분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실적이 별로 좋지 못해요.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적극적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세수가 덜 거쳐요. 미국 음,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집이래요. 우리나라 집값 떨어지는 것처럼 음, 미국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거든. 많이, 많이들 그런 말씀하실 때 거래량이 그래도 22년 끝자락에 저점 찍고 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했는데 평년 거래량에 비하면 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대로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럼 네. 거래량이 이렇게 덜하면 소위 부동산 거래세도 덜 거치고 그렇죠. 소비하지 않으니까 소비세도 덜 거치고 음,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법인세도 덜 거친다는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입은 없는데 정부는 우리 동호회를 만들어 놓고 총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 국가라는 동호회에서 총무가 회비를 걷잖아요. 세금으로 걷는 거예요. 근데 거치는 세금은 없는데 누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도와줘야 되고 말이죠. 누가 어렵다고 도와줄 건 많은 거예요. 긴급 재난지원금 뿌려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할 건 많은데 수입은 별로 없으니까 세수가 안 거치니까 뭐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부채를 계속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부채의 한도가 지금 거의 다 달았어요. 어, 그리고 그 중앙정부, 행정부가 연준 중앙은행에다가 계좌를 터요. 그 계좌에 잔고가 있는데 그 잔고가 거의 바닥나기 직전이에요. 어, 그러면 이것을 시나리오를 도입해 보면 대략 뭐 빠르면 6월, 어, 뭐 평범하게는 7월, 좀 늦어지면 8월 이쯤에 부채 한도 실링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넘어서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한도, 넘어서기 전에 한도 늘려내. 합의를 봐서 네. 한도를 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합의를. 어, 왜? 이거는 우리나라의 정치의 싸움하고 매우 유사해요. 여당과 야당이 대치돼 가지고 합의를 못 봐요. 이걸 스탠드오프라고 하는데 서서 이제 떨어져 있어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해요. 바이든은 뭐라고 주장할까요? 바이든은 그냥 한도 올려달라. 빨리 예? 늘려내라.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한도 안 올린 적이 있느냐? 역대 정부에서. 항상 이 선그래프만 보세요. 한도 계속 올렸죠? 한도 올려달라. 근데 야당에선 뭐라고 해요? 지출을 줄여라. 특히 음, 바이드노믹스가 주창하고 있는 그 영역. 그거 음, 인기성 아니냐? 다음 선거, 총선을 앞두고 하는 거 아니냐? 음, 지출을 줄여라. 특히 재생에너지 인프라 이런 거 지출 줄여라. 그럼 지출 줄이는 조건으로 한도 올려주겠다. 어, 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도나는 건가요? 부채를 갚는 거가 되니까 음, 미국 정부가 어떻게 돼요? 국가 부도, 부도 상황에 아, 놓이는 거죠. 그렇구나. 한도를 안 올리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끌시끌한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교수님, 네. 그래서 그 CDS 프리미엄이 또 급등하고 있다고 막 미디어에서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CDS는 또 뭔가요? 자, 제가 아주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웅달님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근데 음. 웅달님이 사고를 정말 많이 쳐요. 네. 그래서 1년 내내 한 10억 원어치 보험금을 타요. 음, 그럼 그 보험회사들이 보험 가입시켜줄까요? 안 해줄 것 같아요. 그걸 알면 안 해주겠죠. 네.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야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보험료를 어떻게 생각할까? 더 세게 받겠죠. 세게 받겠죠. 근데 음, 매년 보니까 10억 이상씩 타간다 하면 보험료를 얼마로 요구할까요? 극단적으로. 10억 10억 이상. 이상을 요구할 거예요. 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전자로서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험료를 더 높게 그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위험도가 높은 만큼 보험료로 환산해서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매우 유사한 개념이에요. 네. 이 CDS 프리미엄은 금융기관이 어쨌든 투자자와 피투자자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인데, 이 투자자가 피투자자 뭐 믿고 투자하냐? 금융기관이 좀 보증을 서줘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보증수지만 내가 보험료는 좀 받겠다. 이거예요. 근데
보험료를 높게 받겠다라는 얘기는 어, 이 피투자자가 위험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국채를 발행한 미국 정부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어, 그 보험료를 높게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그게 CDS 프리미엄의 개념입니다. 아, 간단히 생각하면 국가 부도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국채 CDS에 대한 그 위험도가 높게 인식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CDS가 급등할 수 있겠죠. 음, CDS 프리미엄을 위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요, 교수님, 이 CDS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급상승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오늘 여기 경남 사천에 도착하자마자 와, 업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업데이트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 보시는 것처럼 CDS 프리미엄이 역사상 고점입니다. 엄청 높네요. 와, 예. 미국이 국가 부도 위험 상황에 놓였었던 적이 있어요.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입니다. 그때 어쨌든 극적으로 타결이 됐었어요. 그때도 CDS 프리미엄이 올라갔었거든요. 심지어 1년물 CDS 프리미엄이 여기 보면 5년물 프리미엄을 압도해서 올라갔죠. 음, 이때 국가부도 위험에 대한 기사가 쏟아질 때예요. 이때 급등할 때가. 또 역시 요즘 다시 급등하는 거죠. CDS 프리미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르면 오를수록 위험도가 커진다. 국가 부도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만큼 이게 5년물이든 1년물이든 다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혹은 미국의 국가 부도 가능성, 불확실성이 굉장히 고조된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앞서서 CPI 분석해 주시면서 물가로 인해서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미국 국가보도 우려가 또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예. 맞나요? 맞습니다. 모든 어, 경제 상황은 기준금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근데 현재까지의 연준이 바라본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국가부도 상황 때문에 기준금리 의사결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께 반복적으로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요. IMF의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L자로 꺾이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경기 침체다. 경제 위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단언컨대 경제 위기 온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경제 위기 온다고 생각하는 댓글들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차이가 뭡니까? 뭐 죄송한 말씀이에요. 경제 언어의 미숙해서 그래요. 음, 경제 언어가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가 같은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장맛비 내리는 것하고 봄에 봄비 내리는 거하고 같습니까? 전혀 다른 여건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 봄비 내립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맛비 한 달 동안 내립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죄송스럽게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경제 언어를 좀 많이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근데 L자로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경기 침체 국면인데 다만 종전에 봤을 때보다 최근 들어 전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상향 조정하죠. 네. 미국 경제는 1.6%로 뭐 전년보다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경기 침체 국면인 건 맞는데 이게 경기 침체야 그냥 경기 둔화야 라고 싸움이 붙을 만큼 매우 마일드한 경기 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만한 수용할 만한 경기 침체 국면이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요.
또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데 우리가 빠짐없이 사용해야 될 지표가 실업률 지표, 고용 지표라고 했는데 엊그저께 저랑 또 분석을 했었죠. 그 실업률 지표가 어때요? 3.6, 3.5, 3.4. 예, 여러분 3.7도 완전 고용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떨어지고 그거보다 더 떨어져서 3.4라는 미국 경제가 매우 탄탄한 경기 침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국면이에요. 그런데 경제 위기 때는 엄청나게 고용이 위축되고 실업률이 급등하기도 하는데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뭐 일자리가 줄어들고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원래. 예, 이해가시죠? 원래 그런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냐 경제 위기냐를 구분 짓는 건 이렇게 상황 인식을 달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연준이 뭐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FOMC 회의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미국 경제는 이코노믹 스테이터스는 로버스트하다. 매우 강하다. 음, 그러니까 경기 안정이라고만 생각해 보면 어때요? 경기 안정만 놓고 보면 괜찮은, 금리 마음 놓고 인상해도 되는 여건인 거예요, 현재. 음, 인하할 상황은 아니에요. 경기가 우려돼서. 그죠? 네,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좀 삼가겠습니다만, 금융안정 부분도, 금융부실도 그냥 지금 되게 걱정은 많이 되지만,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미국 금융 상황이 시스템적으로까지 리스크가 번지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부실 정도에서 계속 맴돌고 말 거다. 봄비 오다가 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 폭풍우가 쏟아져 가지고 여기 뭐 땅이 파이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경기 안정, 금융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마음 놓고 금리를 인상해도 되는 여건인데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으니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런 입장 표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신 질문은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시스템적 리스크로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부도 상황에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국가 부도 상황에 내몰린다. 그러면 급격한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23년 내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게 맞다. 그러나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다른 거 앞뒤 안 보고 바로 급격히 금리 인하 정말 이렇게 급격히 끌어내리듯이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까요? 금리를요. 여러분 경제 위기 올 때는요. 금리를요. 그냥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보세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스템적 리스크 나타났죠. 네, 급격하게 인하하죠. 네, 2020년 팬데믹 위기 왔죠. 있는 힘껏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네,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시스템적 리스크가 등장하면 당연히 금리 인하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부도 상황까지는 안 가고 국가부도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만 고조되다가 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속으로는. 네, 다만 국가부도 상황에 치닫다가 여기서 말겠지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위험합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국가부도 위험에 관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예요. 국가부도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국가부도 상황 끝까지 가다가 타결되거나. 네, 근데 타결된다 하더라도 지금 국가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여건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실제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극적으로 타결되고서 타결된 다음에 S&P 신용평가사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었어요. 음, 이해가시죠? 강등시킵니다. 강등시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강등시키면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S&P라는 그렇게 유명한 신용평가사가 이 주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강력한 매도 의사결정을 던진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미국의 자산 가치가 급락하고요. 주가도 또 급락하고요. 자, 투자 자금이 막 빠져나가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또 역시 강한 경기 침체를 이제 또 몰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부도 상황에 내몰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 좋은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정하시는 게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이렇게 저희가 CPI 발표와 국가부도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중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네, 다음 달에 있을 6월 FOMC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네. 시장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좀 지금의 또 다른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CPI 발표 전에는 그래도 금리 인상 하긴 할 텐데 뭐 그렇게 강하게 인상하진 않을 거야. 그래도 인상에 조금의 무게를 두고 있었어요. 근데 어, 어쨌든 지금 결과를 해석해 본다면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도 실적치가 떨어졌죠. 네. 5.0을 기대했는데 4.9. 그리고 근원 물가도 5.5%를 기대했는데 기대에 부합하게 나왔죠. 음, 그러면 시장이 이번 결과만 놓고 판단한다면 금리 인상 안 해도 되겠네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전 그렇게 판단하고요. 역시 이걸 지금 세미 패드워치를 돌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지금 네.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네, 그러네요.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뭐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더. 네. 보시는 것처럼 CPI 발표 전에는 22%만 금리 인상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후에는 14%만 금리 인상할 음,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금리 인상 뭐 안 할 수도 있겠다, 동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강하게 굳히는 모습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시장의 기대만으로도 어쨌든 뭐 다른 영역들이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치겠지만 CPI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음, 주가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기여를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또 오늘 말씀해주신 이 미국 국가부도 우려가 또 앞으로 네,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실시간으로 또 막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그때도 또 즉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네, 5월 25일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때 또 네. 기준금리 결정을 할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자, 한국은행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생각을 읽어봐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위원들은 이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짐으로써 그것이 가져다 줄 부작용, 악영향보다 그 금리 격차를 좁히느라고 금리를 인상하잖아요. 인상함에 따라 나타날 부작용. 네.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3.75%로 금리를 인상한다. 라고 했을 때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걱정될 만한 내부적인 불확실성. 왜냐하면 우리나라 내부적인 금융부실, 우리나라 내부적인 또 부동산 문제, 깡통 전세 문제, 뭐 전세 가격 하락 문제, 역전세 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려하고 있는데, 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외적으로만 보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 요인이 많은 거예요. 대내적으로 보면 금리를 인상할 수가 도저히 없는 입장인 거예요. 다만 그 무게를 정리해 본다면 저희 생각에는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더 강한 경기 침체를 좀 방어해 보자 하는 식으로 생각할 것 같다. 그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금통위는 아무래도 대내적인 상황이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에 대내적인 상황을 더 많이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 같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린다면
금리가 역전된다고 기계적으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고 기계적으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처럼 외환시장도 선행하기 때문에 그 선행성 때문에 앞으로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거야라고 생각할 때 그때 먼저 강달러가 나오고 자금 유출이 나와요. 먼저. 음, 기계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같은 조건 하에서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상대적으로 자금 유출 가능성의 우려는 더 커진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내적인 상황, 지금 안절부절합니다. 대내적인 상황이. 너무 혹독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같이 인상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이렇게 그 라이브 방송으로 즉시 분석을 진행해 봤는데요. 현재 2,000분이 넘는 분들이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 방송을 보셨습니다. 네, 놀랍네요. 구독자님께서 예, 네.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일단 끝났고요. 아마 이제 녹화가 곧 끝나면, 응달님은 이제 나가시고, 저랑 여러분들과, 막 심층 토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랑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질문에 대해서 화답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마지막으로, 제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책이 발간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입문서임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같이 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조만간 여러분들과 이 라이브로 유튜브에서 독서 모임을 가질 겁니다. 와, 제가 마라톤 독서 모임을 할 생각이니까 그것도 한번 책 읽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경제라는 언어를 마스터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모든 나머지 경제 현상, 신문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할 때 더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잘 읽혀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웅달직방 구독자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석입니다. 매번 또 우리 웅달님하고 즉시 분석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고 있는데 경제 전망 뭐 보고서 발표되고 할 때마다 그게 얼마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마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들이 경제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면서 운용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본 다음 적절한 그 시대에 맞게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항상 잃지 않는 투자하실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경제를 공부해야 된다.